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살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고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만 제 처지는 볼모나 다름없더라고요. 위아래 오빠, 남동생 한 명씩의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가족끼리 우애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족 밑에서 저만 조금 예외였다는 것이 문제였죠. 고작 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다 제가 해야만 했거든요. 집안이 못 사는 정도도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한 가게에서 일하시다 보니 오빠 남동생의 밥 준비는 무조건 제가 해야만 했었죠. 항상 저를 아껴주지 않던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릴 때는 오빠랑 남동생도 착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저를 아껴주고 그랬는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저에 대한 행동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닮아가더군요. 어릴 때는 오빠와 남동생이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후로 오빠와 남동생을 너무 싫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제게 어릴 때부터 바라는 게 많았는데 오빠 남동생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앉아있어도 괜찮았지만 저는 여자라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항상 정제세여야 하고 웃을 때도 엄마가 가르친 대로 웃어야 했고 먹는 것도 조금씩만 먹어야 했죠. 한 달은 배가 너무 고파 새벽에 깼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김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다음날 엄마께 엄청 혼이 나야만 했죠. 저보고 도둑년이냐고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밤에 몰래 먹는 거 아니라고요. 그때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먹은 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하면서 울며 빌었죠.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굶기다가 저녁밥으로 물마른 밥을 먹은 날이기도 했네요. 배도 고픈데 저보고 도둑년이라는 엄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차별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왜 오빠 남동생에게 하는 것과 내게 하는 것은 다를까 생각이 들긴 했었죠. 그래도 하도 듣다 보니 여자라서라는 말이 머리에 박혔는지 의문스럽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이 저에게 엄격하게 대하긴 했어도 때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여자아이라서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배웠을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해오거나 이웃집 어른들께 칭찬이라도 듣는 날에는 엄마가 사탕을 하나씩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엄마가 주는 약간의 호의 때문에 저는 눈치채는 것이 늦었던 거죠. 저는 29살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연애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 고, 대학교 내내 공부만 열심히 해야 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엔 용돈도 너무 야박했으며 애매한 애정에 내가 목이 말라서 무조건 집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집 가서 하는 일이야 늘 똑같았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늘 똑바른 자세로 TV를 보고 그렇게 사니까 오빠 남동생은 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더군요. 날 보는 눈엔 한심한 뿐이었지만 부모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저 또한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제자리는 없더라고요. 집으로 빨려와서 모든 일을 해놓으면 4명이서 쓰기에 넓은 소파엔 제가 앉을 자리는 없어서 주방의 식탁 의자에 앉아 동떨어진 기분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나름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좋기도 했었죠. 저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도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삼고 살았었죠. 그렇게 제 한심함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며느리감이라는 공무원이 되고서도 제 월급은 부모님의 용돈이 되고 있었죠. 사실 드리고 싶어서 드렸어요. 월급의 반을 용돈으로 드리고 남은 월급은 명절에 또 드리는 그런 용돈으로 모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바보같이 저는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해요. 오빠와 남동생이랑은 다르죠? 나만 이렇게 잘해드리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이런 제가 깨어나기 시작한 때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부서가 바뀌었는데 주로 외근직이 많은 부서였어요. 그러면서 자주 외박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은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무라셨지만 공무원이 까라면 까는 건데 어쩔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너무 서운하긴 했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나가 산 지 꽤 됐고 남동생은 자취하고 싶다며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아. 저는 매일 집에서 살다가 일 때문에 집을 배우는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시나 생각이 들어 자주 집에 전화를 드렸어요. 항상 상대는 엄마였죠. 한 2달 정도를 지방에 외근 나왔을 땐 전화드려서 오늘은 어디로 왔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후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 폰이 오래된 폰이라서 잘 안 끊긴 건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용돈을 드리는데 폰 좀 좋은 걸로 바꾸시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얘는 뭐 이렇게 맨날 이런 걸로 전화를 한다니? 짜증나. 전화를 안 받으면 몇 통이 날 게 뻔하고 전화라도 받아야 우리가 돈이라도 받지. 안 그래요, 여보? 저는 너무 놀라서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 뒤로 엄청난 고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라는 애는 그런 소리도 좋게 해석하고 싶었는지 귀찮으셨나 보다 하고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때가 있나 봐요. 모든 게 드러나는 때 말이죠. 한날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부동산 중개인 아주머니가 말을 거시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마을 내 마당발로 소문이 나서 선자리도 잘 알아봐 준다 했던 분이셨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오빠가 이분이 소개해준 새언니랑 결혼에 꼴이 나면서 집에 자주 찾아와서 잘 알아요. 저보고 항상 이쁘시다며 결혼은 자기한테 맡겨라 그러셨었는데 아주머니가 오시며 안타까워하는 소리로 수진이 너가 그렇게 아픈 줄 내가 모르고 자꾸 선자리를 받잖니? 왜 자꾸 네 엄마가 결혼은 안 된다 하나 싶었어. 얘를 결혼도 안 시켜서 끼고 살려나 했는데 자궁암이라며?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있으니 아주머니가 알아서 술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24이 되자마자 선자리를 봤었다고 했는데 엄마가 제가 이미 남친이 있다 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 몇 번 선볼 생각 없는지 부모님에게 물었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결국은 암 때문인 거였네 하시며 힘내라고 하며 인사하고 가시더군요. 멍하게 집으로 도착하자 문 열린 집 왠지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이젠 암이라고 했으니까 선자리는 안 불겠지? 시장 봐온 것만 두고 가게로 가려다가 딱 만날 게 뭐람? 내가 그 아까운 애를 왜 남을 줘? 옆에 끼고만 살면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하는 애를. 얘는 아무도 못 줘. 그러니까 여보도 부동산 옆에 내가 또 물어보면 암 있다 그래. 암 있는 흠집 있는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 안 그래? 저의 29년 인생 중에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건은 일체 없었는데 부모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은 나를 돈이나 갖다 바치는 물건 취급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던져버리면 소리를 듣고 나온 엄마를 마주쳐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된다 생각했죠. 그대로 뒤돌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오빠나 남동생은 남 같은 사이인데 그 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가면 엄마한테 곧장 소식이 갈 텐데. 이게 제가 쌓은 사회생활인가 보다.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 한 군데 없고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따지고 싶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근데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월급도 내가 주고 싶어 줬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된 건데 내가 달랬어? 이랬겠죠. 전 그 밤에 헤매다가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잠이 들긴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보니 너 집에 온다고 시장 받았는데 정리도 하지 않고 뭐 했냐고. 내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떻게 나한테 관심이 이렇게도 없지? 내가 아무리 다 주고 싶어 했다고 쳐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하녀야? 딸이 막히네?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저도 모르게 사고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고르고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하고 투룸을 구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날에 들러 제 집을 모두 빼앗는데 못 말고 내게 하나도 없더군요. 냉장고도 에어컨도 다 내가 샀지만 이미 이 집 거지 내 것이 아닌 거였죠. 사실 더러워서 가져오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도 설치해봤어요. 뭔가도 확실하게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날로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상위 담당자에게 근무 위치 변경을 요청을 했고 집과 정반대편에 위치한 곳에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전화 한 통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 통화 내역을 자세히 보니 항상 제가 먼저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날 다음 날에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돈 안 붙이는 거냐고, 남자 만나냐고, 남자 만나도 부모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한테 남자가 붙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 여자라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해놓고 집에 안 들어오니 남자나 만나는 여자로 보다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이른 점심시간에 집에 몰래 들러 녹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의 12시간 녹음됐던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번 명절 때 어른들 오실 때 우리 애들은 해외여행이나 보내요 여보. 어차피 준비는 수진이가 해야 하니까 새아가는 쉬어야지 라고요. 저는 이 집의 시녀이자 지갑이더군요. 그렇게 되니 정말 남자라도 만나야겠다 싶었습니다. 나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쯤 곁에 두고 있고 싶었어요. 당장에 아는 사람도 없고 고민이 될 때 부동산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고 고민하다가 병원에 가서 자궁만 검진 결과를 가지고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서류를 들고 가면서도 믿어줄까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모가 딸의 앞길 망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엔 너희 가족 이상했다고 찾아와서 항상 자랑 한마디씩 했는데 추석 명절에 아들 두 놈 해외여행 매년마다 보내주고 있다고.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와는 다르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장사하는 땅이 몫이 좋은 땅도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었는데 출처가 너였구나 하면서 너희 부모님 재산 많다. 왜 많을 것 같냐? 자기네 돈을 하나도 안 써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아줌마 아니랄까봐 추측식 방언을 했는데 들으면서 그건 다 사실일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나한테는 돈 없다 그러면서 오빠네랑 남동생네한테는 그렇게 잘해줬구나. 매해 명절에 죽어나는 건 나뿐이었구나. 왜 집에 안 오나 했지. 부모님을 챙기는 건 나뿐이라며 뿌듯해한 내가 정말 병신이었다 생각했네요. 참 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아주머니가 저의 현 재정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공무원 치고는 모은 재산도 없지만 공무원이니까 본인이 더 좋은 곳 찾아준다고 하셨고 그 뒤로 부모님 몰래 아주머니와 만나서 그 아주머니의 지인분들과도 만남을 가졌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서 바로 선자리보다 내 성격을 보려고 하셨다는데 날 감시했다는 게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그 아주머니 덕에 처음 알았네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잘 놀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요. 여튼 그렇게 아주머니 소개로 만난 남자분과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 약속도 잡았고 우리 집 가족 얘기도 하며 나은 고아라고 생각하라고 서로 속 얘기도 다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매우 행복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만을 위해 행동해주고 저와 아주 잘 맞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 상황에 화도 내주고 울어주고 그런 사람이고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결혼 서류도 작성했으며 저의 부모님 없는 결혼식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날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부모님에게, 아니 특히 엄마에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저는 주로 메시지만 확인하고 무시하기 일쑤고요. 엄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등본 뜯어보니까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부모도 없이 결혼하면 잘 살 줄 아니? 나중에 울면서 전화하지 마. 이 나쁜 년. 먹여주고 재워준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래? 동네 쪽팔리게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결혼한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며? 엄마가 오해한 게 있는 것 같다. 전화 좀 해. 저만의 삶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 대해 궁금한 게 없지만 부동산 아주머니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 너네 집 가게가 안 돼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 라고요. 아, 그래서 이 엄마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기고 있나 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엄마라는 사람이 보고 싶더군요. 바로 집으로 찾아갔고 엄마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안부 인사 없이 그냥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고 하던데 이렇게 계속 조금씩 뭐든 안 되길 바래요. 그렇게 쪼들리게 살다 보면 저에게 또 연락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그렇게 멍청하고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애가 아니라서요. 내가 당신들의 친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집 자식이었는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당신들이 망해가길 기다릴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 힘들어 제 생각이 나면 저를 꼭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진작 잘하지 그랬어, 이 부모 같지도 않은 것들아. 라고요. 순종적이던 제가 대들며 악담을 퍼부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전 그 가게는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바로 얼마 전에 당신들의 애지중지 키웠던 두 아들에게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부모라는 두 인간들은 그 화를 못 이겨 둘이 약이나 마시고 죽자며 동네에서 난리가 났었다더라고요. 물론 위세척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는데 식도와 성대 부분에 손상이 와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죄송스럽게도 전혀 안타깝지가 않네요. 제가 벌을 내리지 못하니 하늘에서 대신 해주셨나 봅니다.